예, 여기 질문이 있어서 지금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죠. 예,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건이나 사물을 다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2000년 뒤에 한국 불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두 가지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안다라는 말이나 모른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떠한 사건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해놓고 그것을 알아가는 처지에서 보면은 이건 모르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의 본 특성이 무엇인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인연이라든가 공성이라든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개념적 통일로 사건을 봤었을 때 하나하나 사건이 어떻게 발생된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인연을 통해서 발생한다라고 아는 것을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요즘 보면 그 날씨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날씨가 잘 안 맞느냐 막 해서 기상청 통보를 해가지고 무슨 슈퍼 컴퓨터를 도입했는데 왜 안 맞느냐라고 질책하는데 그것은 정말 웃기는 질책입니다. 왜냐하면 날씨는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집어넣더라도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날씨가 복잡하고 변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퍼센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고요하고 일상적으로 가면은 마칠 확률이 한 80% 되면은 태풍이 분다든가 갑자기 부다든가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하는 폭설이 내린다 하는 것은 슈퍼컴퓨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계속 떨어져서 30% 40%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카오스라고 그전에 한번 그 책에서 봤는데 북경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은 뉴욕에서는 태풍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어울려야 되는 인연 측면에서 잠깐 무엇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밖에 퍼졌을 때는 어떠한 인연을 만들어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물의 하나하나를 다 이해한 것처럼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일어날 사건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부처님을 100만 명 모아도 예측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연이라고 하는 그 조건들은 그 조건 자체가 결정성이 없어요. 전에 이제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했는데, 이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아주 수학이나 물리학 공식을 만들어낼 때 가장 배경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은 대칭이에요, 대칭.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내가 왼쪽, 오른쪽으로 나왔지만은 그것만 빼놔면은, 나하고 거울하고는 완전히 딱 생겨요. 그게 나를 돌려놓은 거다 똑같거든요. 이게 이러한 대칭성을 통해서 무슨 물리 법칙을 찾아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대칭을 가정해요. 근데 아주 소립자가 쭉 가면은 그렇게 대칭성으로 나타난 일들도 많은데 그것들이 모여서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아예 애초부터 대칭성이 깨져 있는 그런 물리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사건은 확률이나 우연이나 퍼센테이지로밖에 나올 수가 없게 딱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차이가 뭘 만드냐면 이와 같은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모든 원인을 다 알면은 결과를 다 알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결정론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그와 같이 원인과 결과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완벽하니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을 다 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것들도 결정적으로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승경론에 올라오면은 정말 이제 부처님들이 다 압니다. 왜 다 아느냐?
이때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닙니다. 자연 그 자체가 부처님이 되고 자연 그 자체가 그냥 인연의 관계 속에서 사건 사물을 만들어 가니까 자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연을 벗어 자연을 아는 게 아니고 자연 그 자체가 만드는 일 자체가 전부 아는 일이 되는 자연. 그래서 대승국에 나오는 부처님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부처님인데 왜? 자연이 부처님이 돼 있으니까 자기 일을 자기 하는 거예요. 우연도 거의 자연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이지만 자연은 그것이 그냥 일이에요. 자기 일. 우리가 봤으니까 그걸 모르는 일이지만 자연은 그냥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폭우가 쏟아지면 폭우가 될 인연이니까 폭우로 자연이 자기 표현을 하는 거고 폭설이 내리면 폭설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신이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 됩니다. 그걸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문제 삼는 것이 이 부처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 불법승 삼보가 있잖아요. 삼보에서 부처를 뭘로 앉힐 것인가. 석가모니 부처가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부처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첫째는 오분법신에서 개정해 해탈 지견향. 우리 아침마다 얘기할 때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지견을 하죠. 그것을 부처님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이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닦은 선정이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선정을 통해서 얻으신 지혜가 부처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정을 통해서 얻어진 일체 번뇌로부터 해탈되는 것은 정해탈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분별망상이 본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아신 무자성공이 해탈이 된다. 이 5가지를 부처님을 삼다가 점점 이제 이 법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법이 이제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신이 이제 하음에 오면은 이 법신이 무슨 법신이 되냐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돼가지고 자연이 그대로 부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은 모르는 일이 없잖아요. 자연 밖에서 뭘 알려고 하면은 그것이 모르는 일이 많은데 그게 자기 일이니까. 하늘 때마다 자기 알물 나타내니까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다 아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체 모든 인과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부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다 아는 것은 이제 법신 부처님만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기 보정을 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말했을 때는 그리스의 자연철학자나 인도의 자연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세계는 지수화풍이 생겼다. 이것이 과학적 사고거든요. 지금 2000년 지난, 2500년 지금 지난 지금에서는 지구는 우주 물질은 지수화풍으로 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화 있죠. 뜨거움. 뜨거움이라는 것은 뜨거움은 하나의 현상이지만 지수화풍이라고 하면 이때 화는 우주를 이루는 본질적인 하나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없어요. 현상만 있지. 그러면 뜨거움은 뭐냐? 분자들의 활동이에요. 원자들의 활동. 원자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거고 그 활동이 아주 둔해지면 차가움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왜 열이 발생하느냐면 전자레인지는 거기 열이 압니다. 전자레인지, 전자를 음식물에 투과를 시키는 거예요. 전자라고 하는 것을. 투과를 시키면 그 음식물에 들어간 전자가 음식물의 분자들을 건듭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분자들이 막 활동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이 왕성해지면 무엇이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해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지수화풍의 화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근본 요소가 아닌 거예요. 오직 분자들의 활동이 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부터 우주가 형성될 때 형성된 그 전자기파. 그게 이제 빛인데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 오랜 세월 동안 오다 보니까 활동만 둔해졌어요. 활동만.
활동이 둔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활동이 둔해지니까 천천히 움직여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빛의 파종은 온도가 몇 도다. 그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여기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140억 년 전에 발생된 빛의 파장들이 지금 우리 이 공간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함께요. 근데 그것을 재보면 이 안에 이제 이 빛에서 보내는 파장, 무슨 파장들을 분석해내는 그런데 예를 들면 온도가 높은 곳은 이 파장이 많으니까 분석 장치에서 이것이 센 것은 그냥 통과되도록 냅두고 파장이 긴 것만 걸리도록 하는 그 무슨 전파 많은 공간을 만들면 그것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때 온도가 낮고 파장이 긴 빛의 흔적을 보게 있는 그 전파 많은 걸 만들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과학적 지식도 다 아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인슈타인이나 양자 역학이 현대 물리학이나 현대 과학적 지식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뒤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축적된 것은 지금 우리가 축적된 것으로 아는 것이지만 그것은 지금의 지식 인연으로 아는 것이지 지금의 과학이 마치 모든 물리 현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불과 100년 전에 이 세상에서는 알려질 것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빛이 무엇인가라는 무슨 몇 가지 성질 하나 하고 두 번째 이제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빛인데 이 흑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흑체라고 하는 게 모든 물질을 이렇게 빛을 내면 그 물질에서 빛이 나오거든요. 이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파장으로 나오는 건가 알갱이로 나오는 건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때 나오는 빛이 양자라고 하는 특별한 알갱이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을 1905년에 자기 논문에 쓰거든요. 그것이 현대 물리학을 새롭게 즉 그전까지 세계를 보는 눈을 완벽하게 바꾸는 두 가지 사건이. 그러니까 그것을 몰랐을 때는 세계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됐는데 빛의 성질, 즉 빛의 속도라든가 이 성질하고 그다음에 빛이 알갱이냐 파장이냐 이 두 가지가 알려지면서 그 전까지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달리 해석을 할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앞서 말한 대로 이 우주가 지금 그러면 지금 차원이 몇 개느냐 그다음에 이 양자적 상태하고 파동 상태가 어떻게 겹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안목이 생기면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전혀 다른 또 안목을 보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지식은 지금의 지식 사회적 공업에 의해서 알려진 지식이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도 방금 말한 어떤 한 사건을 다 모르고 과학도 역시 어떤 사건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제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것이 좀 두 가지. 하나는 인과론에서 결정론 인과론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답니다. 그다음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사회는 결정론적 인과론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추구해가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서 어떤 것이 더 과학적에서 결론이 나올 것인가는 아직 모르지만 그 결론이 나와도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과 문제가 있는데 방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빛의 속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서 비치면은 태양에서 빛이 여기 오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의 빛이 탁 출발하면 지구에 벌써 도착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딱 없어져 버려도 그 당시에는 태양이 딱 없어지면은 바로 지구에 빛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태양이 없어졌는데도 지구는 아직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마지막 바람 빛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뉴턴 물리의 중심은 빛이란 무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들어서 탁 발현되면 지구에 방금 이렇게 됐다 했거든요. 그런데 뉴턴이 죽고 난
이후로 계속 이런 시험을 해서 보다 보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속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 뉴턴 물리를 새롭게 사고로 바꿔야 되는데 너무 잘 맞거든요. 뉴턴이 만드는 이 수식이 너무 잘 맞으니까 바꿀 생각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실험 결과가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데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빛의 속도가 일정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10년간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고 계기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빛의 속도로 가면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궁극에서 시간과 공간이 변하면 되구나. 이 생각을 일으키는데 거의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추구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알기 전에는. 근데 알기 전에는 그 생각이 자기의 세계 해석 틀이 되기 때문에 빛과 시간과 공간의 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를 딱 버리니까 일주일 만에 특수 상대성 이론의 논문을 써내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것이 20세기를 뒤흔드는 논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고를 완전히 혁명하게 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좌선 수행에 들어가도 동일한 시간에 내가 좌선 속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미세한 차이지만 다른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색계나 색계 가면은 역시 다른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일생을 두고 몇 초 차이밖에 없으니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동일한 시간은 안 살아요. 우리가 전체가 다. 그래서 자선 중에 삼매 속에 들어가면 그건 특별하니 다른 시간 속에, 시공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선 삼매가 아닌 이런 속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지금의 특수한 시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나 미소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야 뭐가 생겨요? 어제 말할 때 지식 작용하려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삼매 속에서 느끼는 시간이나 아니면 지금 속에 있는 듯한 시간이나 그 시간이 그 시간 같거든요. 차이가 너무나 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확연한 차이가 생기면은 이제 색계 시간이나 무색계 시간을 느낀다 하면은 다른 시공간을 느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말라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속도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과학적 틀이 과학자의 의식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빛은 30만 킬로미터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은 중력에 따라서 변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바라면서 다른 현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빛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정하느냐? 안 그래요. 빛도 일정하게 흐를 수 있는 조건에서만 30만 킬로미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알 수 있는 물속을 통과하는 빛은 속도가 아주 적지만 좀 느려집니다. 유리창을 통과해서 오는 빛도 조금 느려져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빛이 속도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 원자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원자 1군의 원자들에다가 이 온도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이 켈빈 온도로 273도 가까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230도 떨어뜨리면 이 원자들이 이제 지금은 원자니까 마치 하나처럼 작용하고 있는데 그 온도를 떨어뜨리면 떨어질수록 운동량이 떨어지잖아요. 운동량이 떨어져서 일정한 장소를 접하려고 가면 갈수록 희한하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원자인 알갱이하고 파동인 알갱이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특수한 상황이 돼버려요. 이게 온도를 떨어뜨려서 일정한 위치의 원자를 한번 둬보려고 하는 실험을 했더니 온도가 절대 영도까지 떨어지면 가면 갈수록 이것이 파장과 입자의 이중 성격으로 희한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속에다가 레이저 광선을 쏘아요. 그렇게 원자가 그렇게 된다. 레이저 광선 쏘면은 빛의 속도가 시간당 60km 안 가요. 초당 0.017km. 30만 킬로미터로 가던 빛의 속도가 그와 같은 물질을 통과할 때는 불과 0.017km밖에 안 간다면 10초당.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일정한 것은 일정한 속도가 날 수 있는 조건에서만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달라지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조건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이 조건 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원인이 결정됐으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인 자체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열매 맺지 않는 씨앗 너무나 많습니다. 날씨가 굳어서 얼면 열매 못 맺죠. 물이 없어서 안 되면 열매 못 맺죠. 불에 타버리면 그건 불의 연료는 될지 몰라도 씨앗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된 어떤 원인인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씨앗 갖고 불을 뗐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곡식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니고 불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아주 다각도로 변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우연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그냥 이론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에 있어서는 과학은 앞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도 정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보. 그런데 이 정보가 결정적으로 모양을 갖춘 게 아니고 우연적으로 그런 정보가 발현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주적 정보 자체가. 그래서 결과에서 보면은 분명히 원인이 됩니다. 결과가 발생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 씨앗이 불의 연료로 쓰면 불이라고 하는 결과의 원인이 되지만 이것이 씨앗으로 해서 다시 씨앗을 낳으면 씨앗의 결과가 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론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정론적인 원인과 결과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인가론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뭐 하면은 나쁜 결과를 받느냐? 그것은 결정적으로 그 일을 만들어내는 인연을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조건까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인연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그 인연 조건이 결정적으로 해체되지 않는다 하면 한 번 딱 중생되면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연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천상도 살고 지옥도 살지만 동시에 내가 인연 조건을 받쳐 가지고 보살이나 부처 세계도 산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 중생업에 의해서 중생의 결과가 됐는데 이 결과는 다음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 중생업이 항상 중생업만 만들어낸다 하면은 누가 부처 되겠습니까? 아무도 부처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찰나에 또 중생업을 지니까 앞에 원인이 중생업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중생업을 짓고 있는데 다음 찰나에 그것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리니 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각성이 일어나면은 중생업의 결과가 수행의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다음 찰나에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업도 결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계도 자기가 계속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일 극락세계가 따로 있어서 우리가 극락세계 간다 하면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세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구성해서 사느냐라는 것이 그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세계를 근원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늘 이것을 다 똑같이 느끼느냐? 앞서 말한 대로 공업이 비슷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미국 사람하고 또 다른 공업이 비슷한 거죠. 근데 아까 앞서 말해서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총합된 어떤 것으로 나를 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하나 있을 때는 하나가 총합이 되는 거죠. 70조가 있으면 70조가 총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형성됩니까? 숫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나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게 않잖아요. 쇠 하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같습니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나라고 결정해서 보는 그 마음이 나가 된다. 마음이. 그것을 뒤에서 보면 이 사량으로 성상을 삼는다. 사량. 자, 이 능변의 말라는 뭡니까? 의죠. 자, 의는 무엇을 대상으로 삼다고 했습니까? 의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언제든지 일정한 자기 인식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사람과 밖에 있는 식물들과 인연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이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와 사람과 인연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나무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딱 꼬집어 찝어가지고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 대상을 볼 때 우리는 저 두 개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미시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나무들이 산소를 발생해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했는지 언제 알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나무가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이 세계 산소량의 3분의 1을 만들어냅니다.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이. 거기가 지금 목축업을 위해서 계속 불을 지르면서 농지를 만들어요. 그럼 농지를 만들면 우선 나무가 사라지니까 산소량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목축을 키면은 소에서 나온 배설물이 또다시 세계를 덥게 만드는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고기를 만들어내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내고 목축업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무가 베어져서 세계 산소량이 줄어드는 것뿐이 아니라 동물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지구온난화를 만드는데 엄청난 일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지구적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뭡니까? 미시한이 관찰되는 인연들인 거예요. 그전에는 이 인연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이제 태양이 우리한테 빛을 줘서 그것을 에너지 원유로 우리는 땅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나서 먹고 사는 줄 알았지. 그것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곡식이 된다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그 생각 안 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만든 더 많은 분별의지, 즉 태양 에너지가 우리들을 살 수 있게 하는 에너지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별의지보다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살아온 훨씬 더 긴 세월의 분별의지가 우리한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잘 모르는 거예요. 태양이 흙 속에 들어간지 모르시죠, 여러분? 태양빛이 흙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태양빛이 일정한 양의 흙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건전한 땅에 보면은
지금 저 하동에서 농사 짓고 있는 분들 비료라든가 농약을 일체 안 쓰고 쌀 농사를 짓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가 들어가는 측면이 달라요. 그 벼에 뿌리가 거의 1m 정도 돼요. 그런데 일반에 우리가 비료를 계속 쓰고 농약을 쓰는 풀은 얼마 안 돼요. 20-30cm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벼의 이파를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에너지가 뿌리로 갑니다. 뿌리를 통해서 1m 되는 벼의 그 농토 안에 있는 이 농토를 에너지로 충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토의 흙이 온갖 살아있는 미생물로 가득해가지고 아주 흙을 영양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는 벼는 언체 튼튼하니까 애진간한 병해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이런 거 잘 쓰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무슨 메뚜기도 살고 뭣도 살고 새도 오거든요. 그거에 또 뭘 하느냐면 우리가 벼의 병충해라고 하는 그것들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농약을 뿌리지 않더라도 그걸 잘 갖고 놓으면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답니다. 물론 가뭄이라든가 특별한 것은 다르지만.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 산이 지금 뭐 해충 벌레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다. 농약을 계속 뿌려보십시오. 그럼 벌레들이 싹 죽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은 벌레가 안 생기죠. 그럼 이제 다음에 벌레가 안 생기면 벌레가 없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새도 못 살고 아무도 못 삽니다. 먹이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에 벌레가 나올 때는 농약에 내생이 생긴 벌레에다가 그걸 잡아먹고 사는 모든 새들이 싹 없어져가지고 더 강력한 농약을 써야 돼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햇빛이 땅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이 땅을 풍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땅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땅은 땅대로 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법의 개념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인연의 과정들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와 같은 것은 몰랐습니다. 부처님이 태양에서 와가지고 빛이 들어가서 땅속에서 이런 것은 이 사건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삶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았다. 그러나 어떻게 됐는 낱낱 사상들은 부처님은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구성하는 부처님의 법은 인연이로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부처님은 우리는 나와 너가 전혀 다른 생명 개체로만 인연하고 상관없이 땅을 우리가 아무리 농토 지어도 땅 죽은 것하고 내 죽은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죠. 생각으로는 너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본질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존에 나무를 싹 베고 내가지고 거기를 완벽하게 개발을 해서 개발인지 무슨지 알 수가 없지만 목장을 다 만들면 한 10만 지구의 생명 소멸 속도가 한 100만 년은 더 빨라지겠죠. 훨씬 빨리 죽을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악정되지만 왜 그런 말 안 하느냐. 한 사람씩 이야기하면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개발을 하느냐. 예를 들면 그 사막에도 지금 티베트 같은 데서 그 삶의 환경을 만들었을 때 오래된 미래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 농토에 자연순환적 생명을 하려면 사람이나 짐승의 숫자가 100만 명이면 100만 명, 600만 명이면 600만 명 이상 더 살 수 없다. 그것이 가장 상당히 기존 숙제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동물의 숫자를 스스로 알아서 제한을 시켜요. 왜냐? 다 키면은 풀이 없으니까 못 살죠. 그 다음에 사람 숫자도 마찬가지로 계속 많아지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들, 딸들을 자발적으로 출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티베트의 영토에 맞는 자연순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세상에 깨치면 이제 내가 양이라도 한 마리 더 키웁니다. 나도 양을 한 마리 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으면 환경이 주는 손해는 600만 명의 티베트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눠가져요. 그러나 양을 한 마리 킨 이익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손해는 모든 사람한테 나눠지니까 조금 오는 것처럼 보이고, 양 한 마리 키워져서 얻은 이익은 나한테 오니까 이익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착각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한테는 더 이익된다고 생각된 일을 하다가 결국 사막이 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북부나 저 어디에서 사막이 되는 것이 무슨 지구온난화 탓도 있지만 계속 가축수가 늘어나니까 풀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 보면은 10마리 양을 키우면은 10마리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풀이 없어져 가지고 하면은 그 모든 목축업자들이 손해를 공동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라고 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양이 한 마리 오면은 그건 내가 이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고, 부처님의 눈은 그것이 이익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다 죽는데, 다 죽는 거예요. 땅만 죽는 게 아니고 인류조차도 죽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름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까 대량 살상무기 했지만 미국이 이라크에 돈을 내서 지금 8천억 달러라든가 많이 들어가면 1조 달러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이 전쟁을 이라크에서 이라크에다 돈을 그냥 8천억 달러 보낸 것처럼 생각하는데 미국이 이라크에 돈 보낸 게 거의 없습니다. 어디로 보내냐? 이 8천억 달러를 미국의 군수 공장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군수 공장에서 폭탄을 사가지고 그 폭탄을 이라크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군수 공장에다 보내는 이 돈은 누가 내느냐? 미국의 시민들이 내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시민들이 내가지고 누가 부자 됐습니까? 군수 공장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8천억 달러가 들었다, 1억 달러가 들었다 하지만 물론 군수 공장에서 재료를 썼으니까 돈은 들어가겠지만 그 돈이 이라크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전쟁을 많이 해도 괜찮아요. 자국의 산업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가 마치 전쟁까지 비유하면 힘듭니다만 운하를 계속 파면은 그걸 시민의 돈을 갖다가 운하 파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나쁘다. 청계천처럼 복원하자. 그러면 또다시 시민 돈 갖다가 운하 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시민 돈 갖다가 대규모 건설회사가 부자 되는 것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식량 원조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안 하느냐? 그 돈은 고스란히 그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식량 원조를 할 때 미국이 법을 그렇게 안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미국에 있는 대규모 식량 회사에 식량을 사서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국제 구호 기금이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다시 미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원조를 하지만. 자, 그래서 미국은 이익이 얻는 것처럼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지구가 공멸하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언제까지? 공멸해서 죽을 때까지 안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100만 년이 될지 200만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되든지 우리가 공멸해서 싹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인류가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내한테 이익인데 눈앞에. 그 부처님의 의는 뭐니까? 그것이 나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해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공장에다가 돈을 안만 해도 받아. 당장 미국에. 자, 거기서 오면은 이제 이 전쟁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할 게 아니죠.
그 미국의 시인지 그 월남전에 참여했던 그 분이 나중에 출가해서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전쟁 그때 겪었던 그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월남에 가기 전에는 월남에 파병해서 미국의 대의를 위해서 전쟁한다. 그러니까 월남에로 가기 전까지는 월남전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이상과 국가적 뭐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선전을 다 하는데, 월남에서 미국이 패하고 돌아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은 미국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을 돌보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사회 전체가. 영광스러운 군인이 아니고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월남에서 돌아온 이 전쟁 군인들, 상처를 입었든 상처를 안 입었든 마음에 온갖 상처를 입는 사람을 거의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이 막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죠. 그런데 베트남이 만든 절에서 미국의 참선 용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돌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운 데는 전부 다 자기들을 배척하는데, 그 틱나탄 스님이 세운 그 절인데 거기서 돌고, 프랑스에서도 3년간을 뒷발이 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또 뭐가 안 맞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승려가 되면서 계속 자기 마음을 닦아서 전쟁 상처부터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다시 돌아오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군수공장이라든가 다른 대규모 곡물 회사 같은 일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험악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익처럼 보이는 것이 조금 지나면 이제 점점 모든 사람들의 손해를 증장시키는 거예요. 자, 당장 중국이 사막화되니까 그전에는 하와이라든가 미국 본토까지도 잘 안 갔는데 너무너무 이제 이 사막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니까 그것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국 자체의 문제였지만, 그 다음에 그전에는 이 황사가 오면은 황사 속에 중금속이 오염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좀 나쁘고 못하긴 해도 그것이 우리 땅에 떨어지면서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좋은 점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 높은 산에는 공기도 좋고 이 환경이 덜 오염됐을 거라 생각하죠. 안 그래요. 미국의 1000몇백 미터 아주 청정 지역의 그 밑에 땅을 조사하면 엄청 많이 오염돼 있어요. 왜 오염돼 있냐면 지구상에 오염된 물질들이 수증기를 통해서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돼가지고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 지역이라는 땅도 오염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이 높은 거예요. 오염된 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 세계 땅들이 지구에서 도시에서 오염된 그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온갖 땅들이 오염돼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생 인류는 이 땅에서 저절로 못 살게 됩니다. 우리의 유전자라든가 의식은 그렇게 오염된 땅에서 살 수 있게끔 돼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삭 죽고 난 다음에 지구도 좀 좋아지고 뭐 또 좋아지면 또 다른 것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 중에 지식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인연이 되면은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의가 상대하는 법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사랑은 사랑인데 제대로 된 사랑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번뇌의 나를 만들기도 하고 번뇌가 아닌 나를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의피전염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성된 이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는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식 대상이죠.
이것이 나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내 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식을 일으켜서 인식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습관들이 쌓여 있다고 했죠. 습관들이 쌓여 있는데, 이 습관들이 총체적으로 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거울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거울 속에. 안다라고 하는 거울 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만 아는 것처럼 되긴 하지만 아는 것 스스로가 자기도 만들고 대상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춰진 이 흔적들도 근원적으로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사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된 것은 기억되어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기억된 상태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계속 연속시켜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종자생 종자라고 그래요. 기억이 끊임없이 기억을 재생산하면서 아는 사건으로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계속 상기시켜 놓는 거예요. 알도록.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을 받으면은 주로 기억이 이제 우리 몸의 뇌 중에 해마라고 하는 데서 단기적 기억이 형성되고, 이 단기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억도 일정한 정도의 화학 물질이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은 봐도 기억이 안 되고, 어떤 것은 보면 기억이 되는데, 한 번 봐도 기억되는 게 있고, 자주 봐도 기억 안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봐도 기억이 안 되는 것은 기억이 될 만하다, 기억이 될 만큼 나올 수 있는, 기억하는 것도 단순히 기억이 아니고 전기라든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그 전기적인 화학적 반응이 요만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요만큼 일어났다 사라지고, 요만큼 일어났다 사라지면 이 사건은 기억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이렇게 듣다가 또 여기에 보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초점을 딱 넘어서야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뇌 속에 해마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다 기억을 만들어 놨다가 여기에 이제 기억이 많이 되면은 이 기억을 뇌 전적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일반 기억도 될랑말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는 너무 강력한 사건이 되니까 한 번 했는데 여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경험됐지만 이게 기억이 돼버려요.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행도 수행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뭘 할 순간마다 전기적 반응과 화학 물질이 형성돼요. 생각 한 번 할 때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말다. 또 성내다가, 욕심내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기억이 머릿속에 잘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앉아가지고 한 2-5시간 하다가 10시 방송 탁 하면 나가가지고 계속 떠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 기억도 가기도 전에 중생의 기억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혼잡시켜서 단기 기억인 해마에도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이. 그런데 이거 단기 기억을 층에 있는 해마에도 기억이 안 되니까 여기에 기억이 충만돼야 이걸 뇌 전체로 해서 분산을 시킬 건데 없어져 버려요. 단기 기억은 또 잘하고 있으면은 해마에서 대뇌 피질 쪽으로 뇌 전체로 보내기도 전에 쏙 빠져버려요. 기억된 것이 해마에 모여있기도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거 지나면 모여있기는 해요. 그런데 또 잘못하면은 여기에 있던 기억들이 장기 기억으로 남지 않고 쏙 빠져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수행은 우리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해마 쪽에다 조금 기억을 축적하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사건이 많이 받으면은 조금 만들어진 기억조차 없어져 버려요. 이것을 자꾸 기억을 늘려가지고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아주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날마다 해도 힘드는 거예요.
오늘 해도 힘들고 내일 해도 힘들고 잠깐 처음에 한두 시간 하는 것은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전기가 올라다 해서 불도 아직 안 켜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탁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단기 기억으로 남아요. 단기 기억으로 남아야 이제 조금 힘이 덜 들어.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이 기억이 이제 커지면은 착 퍼지면은 정말 내가 힘이 안 들어도 하는 건데 수행의 습관이 이걸 하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중생업도 그렇게 해서 기억이 만들어지듯이 수행업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서 중생의 기억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억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긴 하되 늘 인연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억되는 것도 스스로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게 수행에서 알려진 기억 내용도 수행을 아는 거고 중생의 기억 내용도 중생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도 특성이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는 것이 발생합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아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 기억도 누구를 통해서 또 발생하느냐면은 우리 통합된 나라고 하는 것을 또 반연해서 저것을 나라고 하자라고 하는 기억도 그 안에서 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된 어떤 그 인연들의 기억들이 통합된 그 주체적 자아로서 무엇인가가 설정되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너하고 상관없이 즉 인연적 사고가 전혀 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번뇌의 망상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것이 인연적 사고로 만들면 그 사고도 크면은 사량이 우리가 말하는 망상의 사랑만이 아니고 수행을 만들어가는 사랑 된다. 그래서 사랑이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량을 그 본성으로 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을 그 작용으로 하고 있는데 무엇을 반연해서 말라가 나라고 하느냐? 바로 이 전체를 통합한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몸이 아닌 거예요. 몸 속에 들어있는 어떤 기억들의 전체예요. 기억들의 전체. 몸이 아니고 몸 안에 들어있는 기억들의 전체를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포 하나도 기억들의 전체예요.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 생물학적으로 DNA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이 허공에 돌아다니는 업식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 업식들하고 섞어져요. 그래서 이 업식이 이제 인간의 작용 쪽으로 나가도록 만드는데 업식하고 섞어져 가지고 그것이 뭡니까? 통합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세포로 보면 하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기억들은 역시 하나의 통합된 주체적 자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 모두 다 나는 주체적 자아를 바탕으로 해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세포 하나서부터 70조 세포가 모인 이 몸까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제7식에서 자의식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이 거울과 같은 거죠. 거울과 같은 거. 그걸 자아라고 생각해서 이걸 보고 끊임없이 내적으로 나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된 전체가 하나의 단일체처럼 생각되고 그것이 나라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레아식의 거울인가 아레아식의 견분이 있고 상분이 있는데 아레아식의 견분을 가지고 왜 아레아식 견분을 가지고 됐냐 하면은 이 기억들 자체가 을을 만들긴 했지만 나를 만들어야겠지만 이 자체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거울 속에 들어있는 상분이에요. 상분. 상분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의와 법이 있죠. 의와 법. 이 법들을 인식 대상인 것은 상분이 되고 인식 주체처럼 되어 있는 것을 견분이라고 그러는데 보는 쪽과 보이는 쪽이라고 그러는데 자 거울 속에 들어있는 흔적들은 거울에서 보면은 흔적이죠. 그러니까 거울이 보는 주체가 되면은 기억된 것들은 보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된 것이 의식의 주체가 되면은 거울이 보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둘 다 서로 의식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거울 쪽에서 보면은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에서 볼 때는 자기가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뭘 봅니까? 거울에 있을 때는 항상 거울만 보는 거죠. 그래서 거울이 마치 나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인 양 생각이 딱 되면 그 생각이 밖으로 퍼지면서 일체 법은 다 나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서 인연법을 아예 볼 수 없게 됩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